술 없이 못 살고 심지어 연애도 못하면 치료받아야지. 여자 놔주고 알코올 중독센터 들어가. 누가 만날 때마다 소주 퍼마시랬어? 적당히 치킨에 맥주 한잔 하거나 레스토랑 가서 와인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마이너한 거지. 술 안 마시면 데이트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정상이라고 보냐? 술을 마실 줄 알면 해외여행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림. 술이 없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면 성인으로서 성숙한 관계 맺기에 서투르단 방증이야.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해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자기는 술을 안 마셔도 남편들이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꿀물도 타주고 막 해장국도 끓여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확실히 네, 블라인드의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술 안 드시는 커플분들은 어떻게 데이트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한 거거든요.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여자를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만나본 것 같은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분이랑 연락하면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상대는 술을 아예 못 드시는데 저는 성인 됐고 술 없이 연애해 본 적이 없어서 둘이 절대 안 맞겠죠? 대화는 참 잘 통하는데 친구를 만나도 마무리는 꼭 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 나가고 집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맛있는 거 시켜놓고 맥주 마시면서 보고 평일 퇴근하고도 혼자 맥주 한 캔씩은 하고 자거든요.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연락 그만하는 게 맞겠죠? 술 안 드시는 커플분들은 저녁도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서 자나요? 어떤 데이트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나름대로 이제 과거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내렸거든요. 그냥 술을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진짜 그 술 안 먹는 여자애 만나왔다고 그랬잖아.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술을 막 싫어하고 이런 걸 떠나서 술 해독 능력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한 잔만 마시면은 온몸이 다 빨개지고 눈동자까지 빨개지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나랑 술을 같이 마셔주고 싶은데 이제 못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주를 마시면은 얘는 제 앞에서 소주잔에다가 이제 사이다를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같이 짠을 해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걔랑 한 200일 좀 안 되게 만났었나 이랬는데 걔랑 만나면은 이제 나만 병신되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뭔가 술이라는 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좀 같이 취해야 조금 이렇게 재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느껴져. 나만 혀가 꼬부라지고 얘는 맨정신에 멀쩡해. 그래가지고 나만 혀 꼬부라진 상태에서 나만 이제 눈이 풀리고 나만 이렇게 몸은 이렇게 흔들려. 그리고 이제 내가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사람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나도 알잖아. 경험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과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그런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싫은 마음이 같이 동시에 드는 거야. 차라리 같이 취하면은 그게 같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랑 저희 와이프 둘 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술 안 마시는 여자애하고는 이제 재미없어서 못 만나겠더라고. 근데 또 술을 안 좋아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술 좋아하는 여자들 극혐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술 같은 문제는 특히 또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요, 술을 막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다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단 말이야.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그거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말을 하잖아. 성경에도 써있어. 마시되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라라고 써있잖아. 근데 나는 너무 그 말이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안 취할 거면 술을 왜 마셔? 아니 술보다 맛있는 게 세고 셌어요. 안 취할 거면 내가 환타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그러겠지. 근데 술은 음료수보다 맛이 없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는 이유는 취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 아이 막 이러다니까 아이 술을 마시는데 당연히 술자리에서도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겠지. 근데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고. 나는 네가 비틀비틀대는 게 싫어. 나는 오빠가 비틀비틀대는 그 모습이 싫단 말이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예전에도 그 말했잖아요. 맥주 한 잔 마실 바에 씨발 때가 안 마신다고. 어디에 가가지고 맥주 한 잔만 하래. 그래가지고 나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거 언제까지 마실 건데 물어봐. 그러면 우리 그냥 한 잔씩만 하고 가자. 그러면 나 씨발 그걸 안 마셔. 야 한 잔 마실 바에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술 문제는 확실히 그 어떤 궁합보다도 조금 이제 거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기는 보거든요.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한심하게 보지. 솔직히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고, 술을 이제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 재미로 살지 대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술은 원래 맛과 향으로 먹는 거임. 취하기 위해 마시는 건 한국 쇠주 문화임. 그러니까 제가 한국 그 헬조선식으로 해가지고 술을 잘못 배우기도 잘못 배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 취할 거면 그냥 안 마시고 말아요.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대신 콜라 먹으면 안 돼요. 카페 가서 디저트 조짐. 그래서 나도 밥 먹고 카페 가서 디저트 조지고 수다 왕창 떠는데 라는, 그 술 안 마시는 분들의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서로 졸라 힘들 때 시작도 하지 마셔. 저도 저 생각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술 이거는 그냥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은 그냥 안 만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우리 윗세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해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술을 엄청 마시고 이제 여자들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경우에도 그 바깥 양반들이, 옛날에는 바깥 양반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바깥 양반들이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제 술 마실 수 있겠거니, 남자들은 당연히 술을 마시겠거니 하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자기는 술을 안 마셔도 남편들이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꿀물도 타주고 막 해장국도 끓여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 사람들은 확실히 이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나중에 서로 스트레스 됨. 진짜 이거 큰 문제임. 한쪽이 억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듯. 저희 둘 다 술을 못해서 카페 데이트 주로 하고 치킨에 사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술집을 안 가진 않아요. 이자카야 안주가 맛있어서 가면 안주에 콜라 사이다 시켜서 먹고, 바에 가면 무알콜 칵테일 마시고. 전 여친이 술을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땐 한쪽이 주로 제가 맞춘 연애를 했네요. 늘 술 마시는 곳에서 데이트. 저에게 술 마시길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 항상 전 여친 분만 술 드시고 데스니 분은 안 드셨나요? 역시 절대 안 되겠죠? 네, 저는 안 마셨어요. 저는 한 잔만 마셔도 몸이 너무 아파서 물이나 탄산으로 대체했어요. 그 친구가 서로 싸우거나 힘든 일 있을 때 맥주 한잔 하면서 풀자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제 목까지 다 마셨었죠. 솔직히 이 말도 좀 그랬었죠. 나는 술을 못 하는데 뭘 맥주 한 잔으로 기분을 푼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맞출 수밖에는. 그래서인지 전 여친은 늘 친구,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었어요. 제가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니. 이건 다 만나오는데 안 될 것 같아. 쓰니가 끊을 생각 없으면 안 만나는 게 나음. 술 문제에 다르면 싸움. 다들 생각이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확실히 그건 것 같아. 내가 만나보기 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싶다가도 진짜 재미가 없다니까요. 상대가 술 마시는 거를 이해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를 떠나서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 저는 술 안 마시고 남친은 술 좋아하는데 벌써 4년 차예요. 저도 가끔은 같이 마시고 남친도 저랑 있을 땐 안 마시려고 서로 노력하니 이 부분으로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인성이 훌륭하신 남성분이신가 봐요. 역시 나는 아직 인격 수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술을 마실 줄 알면 해외여행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림. 리섭 미스테리다. 진짜 배슬기님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함. 저의 연애 강의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놨답니다. 연애와 음주는 별개 문제다. 술이 없다고 연애 못할 거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지. 술은 기호식품이지만 술이 없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면 네가 그만큼 술에 의존한다는 거고, 성인으로서 성숙한 관계 맺기에 서투르단 방증이야. 저는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술이 없어가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거든요. 저랑 친한 그 조티보 같은 경우에도 술을 안 좋아해요. 술 되게 싫어합니다. 걔도 마셔도 그냥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거나 하는 정도지, 걔도 술 취하게 마시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도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약간 배우자는 좀 다른 느낌이라는 거지. 배우자랑 이제 허심탄회한 이제 얘기 같은 거 하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와이프랑도 맨날 집 앞에 여기 또레오레 있거든요. 또레오레 가가지고 번데기탕에다가 치킨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 전 너무 좋거든요. 저녁에 해질녘에 이제 뉘엿뉘엿 해도 지고 이럴 때 같이 손잡고 이제 슬리퍼 신고 이제 나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은 난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여자랑 만나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술 없이 못 살고 심지어 연애도 못하면 치료받아야지. 여자 놔주고 알코올 중독센터 들어가. 누가 만날 때마다 소주 퍼마질했어? 적당히 치킨에 맥주 한잔 하거나 레스토랑 가서 와인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마이너한 거지. 술 안 마시면 데이트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정상이라고 보냐? 일반인은 여친이 술 안 마시는 걸 더 좋아하지. 저희 커플이 딱 선생님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술을 아예 하지 않죠. 제가 음식에 술을 마실 때 여자친구는 술 대신 커피나 음료를 마셨고요. 데이트는 주로 집에서 합니다. 집돌이 집순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술을 끊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저희 둘 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이 없이도 집 밖에서 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방탈출, 보드게임, 비디오 게임, 같이 박람회 가기, 맛집 가보기 등등 술을 빼고도 생각보다 집 밖에서 즐길 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저희 커플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서로 껴안고 집에 있는 침대에서 낮잠 자기입니다. 그래도 술이 너무 마시고 싶을 땐 하이트 무알콜 맥주를 마십니다. 그건 아예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데도 맥주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산 오징어회에 무알콜 맥주 마실 예정입니다. 오, 되게 건강하신 분이네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정할 건 인정하면 편하다고. 저는 제가 이렇게 술 안 마시는 여자랑 만나면 재미없어서 못 만나겠다, 내 취향 차이로 받아들여 줘라라고 저는 우기지 않아요. 저는 건강하지 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건강한 겁니다. 술 마시다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자친구랑 이제 술 없이 보드게임, 방탈출, 같이 박람회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거고, 저는 약간 알코올 의존증 약간 이런 거죠. 술 중독자끼리 만나면 됨. 퇴근 후 맥주 좀 마신 걸로 중독이면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이 알코올 중독이겠네. 거참 유난 좀 적당히.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로 술을 일주일에 6일 마셨던 것 같아요. 6일도 아니야. 진짜로 일주일에 7일 거의 마셨었지. 왜냐면은 저는 이제 혼자 이제 자취를 했다 보니까 냉장고에 맥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냥 컴퓨터 켜고, 컴퓨터에 갈 때 이미 이제 샤워를 다 끝낸 상태로 냉장고를 열고 캔맥주를 한 개를 들고 무조건 가는 거야. 컴퓨터 앞에 앉기 전부터. 그게 습관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진짜 찐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맥주를 안 마시면 잠이 안 왔었어요. 진짜로.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술을 한 일주일에 한 번 마시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결혼이 저한테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맨날 술 마셨었어요. 낮에도 막 술 마신 적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막 와이프 눈치를 봐가지고 술을 안 마신다기보다는, 저희 와이프는 제가 막 술 마시는 것 같다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누군가가 집안에 있으니까 뭐 술을 덜 마시게 되는 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적적해서 마셨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고 적적하고 막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이 퇴근은 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나에 대한 보상 이런 걸로 샤워 시원하게 하고 이제 맥주 한 캔씩 이렇게 마셨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가? 근데 약간 이거 아빠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저랑 이제 같이 살 때 맨날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시면은 맨날 막걸리를 무조건 반주로 드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런 게 조금 뇌리에 남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원래 저렇게 퇴근하고 나면은 하루의 피로를 막걸리 같은 약간 술로 반주로 푸는 거구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에 뭐 안주거리랑 해가지고 뭐 맥주 4캔 이렇게 사가지고 마셨던 거 같기도 하고, 다 자연스럽게 이게 어른의 루틴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뭐를 보고 자랐느냐도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매일 술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르는 게 중독이지. 그럼 뭐 어디 취해서 길거리에서 나자빠져 자고 있어야 중독인가? 퇴근하고 맥주 한 캔 까서 마시는 게 왜 중독이냐고. 술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건 네 망상이고요. 술 즐기는 애들이 사회생활 더 잘하고 대학 시절부터 대인관계 원만한 게 팩트. 퇴근하고 매번 맥주 한 캔씩이 알코올 중독임. 술을 애초에 그렇게 자주 마시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 사회라 그런 거지. 맞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막 그런 경우도 있어. 맥주가 무슨 술이냐, 음료수지,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퇴근하고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것도 알코올 중독이 맞습니다. 냉정하게 최소 알코올 의존증이에요. 그리고 저도 20대 내내 알코올 거의 반중독 상태로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댓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제 마인드와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의 결론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다.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와이프가 이제 두 번째 만남 때 새벽 5시인가 6시까지 술을 마셨다니까요, 둘이서. 아니, 그거 둘이서는 아니고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모여서 만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 둘만 나중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새벽 5시까지 마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왜 이렇게 안 취하는 거야? 술이 왜 이렇게 세? 내가 막 이 생각을 했어. 아니 도저히 못 버티겠네. 내가 못 버티겠어. 근데 저희 와이프는 반대로 저랑 더 오래 마시고 싶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최대한 안 취하고 버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랑 이제 주량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끼리끼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다. 어떤 술 드셨나요 그때? 그때 닭발에 소주 마셨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말이 반말인가요? 라는 글입니다. 또 되게 신박한 글이 올라왔네요. 주니어들끼리 있는 카톡방에서 여러분 오늘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다가 지적받았거든요. 여러분은 반말이라면서. 심지어 톡방에서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점심시간이어서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 이해는 안 가지만 그 후로 그냥 통칭해서 불러야 할 때 세 분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보통 호칭 뭘로 부르시나요? 그냥 본인도 주니어인가 봐요. 본인도 신입이고 남들도 이제 신입.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끼리 있는 카톡방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었는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편러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은 반말이라고. 야, 씨. 와, 요즘에 불편한 사람들이 진짜 많긴 많다. 이게 불편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이제 존칭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누구누구 씨라는 개념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도 이것도 존칭입니다.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손 윗사람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꼭 사회 부적응자 새끼들이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에서 존칭이 맞아. 그래가지고 쓰는 게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서 꾸역꾸역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라는 말이 솔직히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무슨 뭐 같은 단톡방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는 별로 큰 의미 안 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나같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말단 사원이고 나보다 한 뭐 20살 막 이런 정도 많은 그 회사 임원들이랑 있는 단톡방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은. 이게 조금 그래. 그래가지고 굳이 이런 단어는 안 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주니어들끼리 신입사원들끼리 있는 단톡방이면은 뭐 이거까지 이렇게 조금 불편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네요. 분이면 존칭 아닌가요? 맞아요. 존칭 맞아요. 여러분이면 충분히. 그래서 댓글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회사에서 같은 그 동기들끼리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님들. 어린 놈이 참 개꼰대 새끼네 그거. 여러분이 왜 반말이야? 주상전. 신사숙녀 여러분, 지적한 새끼 병신. 애매하면 그냥 인사말로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저게 정답이기는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애 조언 해줄 때 연상을 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누나라고 하지 마라. 누나라는 호칭은 좋지 않다. 여자들이 나는 뭐 연하남이 누나라고 불러주는 게 로망이다라고 하는 연상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전제해가지고 이제 연상녀를 꼬실 때는 누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 호칭을 안 불러도 된다. 아니 굳이 꼭 누나 뭐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뭐해라고 하면 되잖아. 누나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이거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누나 밥 먹었어? 이거보다 밥 먹었어 하면 훨씬 더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밥 먹었어 누나? 이거보다 그냥 밥 먹었어? 이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누나라는 호칭 좀 제발 하지 마라. 연상 만약 꼬시려고 하면은 했더니 이것도 사람들이 약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애매하고 누가 저런 거를 지적했다면 굳이 거기서 기싸움하면서 저는 굳이 막 피곤한 일을 만들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싸움하면서 무슨 뭐 여러분은 존칭이에요. 그거 갖다가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에서 승객 여러분이라고 그러는데 내일 지하철 직원 뒤졌다.
근데 이게 애매하긴 하다 진짜.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단체 톡 같은 거를 저희 회원들한테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님들이라고 하지 여러분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극존칭을 써야 되고 높임을 써야 될 때는 저도 여러분은 안 쓰는 것 같기는 하네요. 뭔가 뉘앙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썼다고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저도 근데 뭔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안 쓸 것 같기는 하네. 이거는 여러분은 제가 처음 생각해봤는데 저도 뭔가 높임말을 써야 될 때는 여러분은 굳이 안 쓸 것 같긴 하네요. 높임말을 써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직장 상사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 그러니까 약간 저런 느낌인 거지 맥락상.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있잖아요. 우리라는 것도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어떤 족구 같은 거를 할 때 족구를 하면은 이제 이등병들이 보통 점수를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점수를 이렇게 세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대 뭐 6 막 이랬었어. 그래서 10대 6입니다. 막 이거를 계속 외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점수가 한 점 한 점 이렇게 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나랑 같은 팀이었던 병장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디가 10이야? 해가지고 우리 팀이 10입니다 했다가 욕을 존나 먹었거든요. 야 씨발 내가 네 친구냐? 어디다 대고 우리 팀이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팀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나랑 같은 팀을 얘기를 할 때는 아무리 높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도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편입니다, 우리 팀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욕을 직살나게 먹었었어요. 그때 개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볼 때마다 저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분명히 맞는 말은 맞는데 이제 들을 때 상대가 조금 빡칠 수 있으면은 이거를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고만고만한 사람들 톡방인데 너무 상황을 넓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맞아. 고만고만한 같은 신입사원들끼리 저러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 상사들이랑 있는 데면 모르겠는데 아니 같은 급의 무슨 그 주니어들끼리 있는데 저기서 뭐 여러분이라고 했다고 저거를 눈치를 주는 것도 참. 챗 GPT한테 물어보니 복수 대명사고 진중한 분위기에 쓰는 거고 존칭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중한 분위기에서 쓰는 건데 존칭은 아니라고요. 카톡방에서 그럼 수신자 제위 이런 거라도 발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도 반 말인가. 어학사전 들고 오신 분 나왔죠.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거 같아. 그 같은 그 주니어들이라도 그런 게 긁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기 껴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급은 같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한국 문화 특성상 이런 새끼들이 좀 껴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 운영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든 것도 있어. 저도 그 쇼핑몰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그 승진을 진짜 빠르게 했었거든요. 거의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진짜 애매해져요. 이 밑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랑 은근슬쩍 맘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기분 나빠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같은 그 주니어 신입들이어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껴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금 나랑 자기랑 직급이 같다고 이렇게 맘먹으려고 하나? 라는 식으로 약간 태클을 거는 것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호칭이 참 힘들기는 하다. 진짜 힘들어. 존댓말 문화가 우리나라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선수들끼리 존댓말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괜히 존댓말 문화 같은 것 때문에 선수 간에 그런 나이 때문에 우열이 생겨가지고 패스를 줄 게 있으면 나보다 선배한테 주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존댓말 문화 극혐해가지고 존댓말부터 쓰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존댓말 문화가 뭐 극혐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존댓말을 쓸 거면 다 같이 썼으면 좋겠고 반말을 쓸 거면 다 같이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가장 베스트는 다 같이 존댓말을 쓰는 거야. 존댓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사람한테 반말을 써도 안 되고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약간 선 같은 거를 넘는 거를 좀 싫어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좀 나이 많은 새끼들이랑 조금 이렇게 놀면은 내가 허락도 안 하는데 먼저 근데 내가 나이 많으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이러는 미친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다 같이 그냥 존댓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서로 간에 선도 안 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놀 때 존댓말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선 긋기가 쉬워. 이게 막 반말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뭐 조금만 본지 얼마나 됐다고 말 놓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존댓말이 훨씬 좋아. 나중에 선 긋기가 훨씬 더 편해가지고. 선배님한테 누구누구 씨 쓰면 바로 욕먹습니다. 선배한테 누구누구 씨 쓰는 거는, 저거는 바로 가정교육 얘기부터 나오죠. 가정교육 못 받은 놈이라고. 그래서 직장 관련 글을 하나 더 볼게요. 또 공무원 분께서 쓰신 글입니다. 직장 동료가 막말함이라는 글이에요. 우편물 보낼 거 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몰라서 한글 파일에 일일이 주소 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직장 동료가 일 어렵게 하기 경진대회 나가세요? 라고 묻더니 프로그램 쓰는 방법 알려준 건 고마운데 뭔가 상처가 되네. 야, 진짜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있구나. 이건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이 오히려 약간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이거 충청도식 그 화법이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긁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제 소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 어렵게 하기 경진대회 나가세요 하고 그냥 휙 지나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가르쳐주면서 이러는 거는 긁힐 거는 아니지 않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진짜 일상생활 가능한 거야? 참.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함부로 하네 라는 사람도 있고, 소심하기 경진대회 나가세요. 말 함부로 하네는 좋아요가 8개 달렸고, 소심하기 경진대회 나가세요 라는 애는 좋아요가 328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생각이 다 비슷하긴 한 것 같네요. 진지충인가 보네. 농으로 넘기시게. 말 싸가지 없네. 그치만 긍정회로 함 돌려보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걸 너가 다음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친히 먼저 가르쳐준 거잖아. 욕심 있는 사람들은 모른 척함. 그냥 착하게 알려주기 부끄러웠나봐. 소심쟁이. 내 대상 출신입니다. 알려줘서 고마운 마음적으로 쭉 가시길. 쿨한 직원 같아요. 친해지면 말투에 상처받았다 하세요. 웃자고 한 거 같은데 쓰니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근데 그래가지고 확실히 진짜 농담도 조심하기는 해야 돼. 불편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닐 때는 농담 같은 걸 저는 그냥 편하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나랑 맞는 상대를 찾아서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은 일단 내 어떤 농담의 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나랑 맞는 사람은 나랑 친해지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어떤 뭐 비즈니스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농담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그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임 같은 데서 만나는 사이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농담을 조심하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내가 동료였으면 원시인이세요 하고 놀린 다음 알려줬을 듯.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도움을 주는 입장이니까 좀 칠 수 있었던 드립이거든요. 이게 도움도 안 주는 상태에서 그냥 뭐 원시인이세요? 일 힘들게 하는 뭐 경진대회 나가세요 하고 지나쳤으면 이거는 진짜 조롱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뭐 가르쳐주면서 한 거는 별로 크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직장인 연애할 때 6개월 넘은 커플들 카톡 평일에 무슨 말 하시나요? 일어났어, 출근했어, 일 힘내 말고는 진짜 루틴 반복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다들 평일 일 다니면서 남친 여친이랑 일상톡 계속 하시나요? 무슨 말 하세요? 이것도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만남이 조금 길게 이어지면은 그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게 모든 연애가 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취미 같은 게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취미가 이럴 때 강점을 발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취미를 공유할 게 뭐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해 둘이. 그러면은 퇴근하고 게임 접속해라는 말을 하고, 어저께 무슨 게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 개쩔었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둘 다 취미도 아예 다르고 관심사도 아예 다르고 뭐 이러면은 할 얘기가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연애를 한 3개월 만에도 없어져요 사실상. 3개월도 길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과거에 와이프 만나기 전에 가장 길게 했던 연애가 횟수로 이제 3년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랑
헤어지고 나서 걔랑 나눴던 카톡을 이렇게 쭉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근데 결국에는 걔랑 헤어지기 전에 1년 사이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카톡을 아예 안 한 날도 많더라고. 카톡을 아예 안 한 날도 많고, 나 일어났어, 아니면 나 이제 자, 나 이제 퇴근, 약간 이 정도밖에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쇼핑몰 오픈했을 때여가지고 얘도 이제 자기 일을 하던 애였는데 자기 일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걔를 이제 PT 모델을 제가 시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사무실로 와, 퇴근하고 와, 오늘 몇 착장이야, 몇 착장 촬영 있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의 정말 사무적인 얘기 말고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장기 연애하는 그 연인들은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한 명이 뭐 오빠 우리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 우리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카톡을 안 하는 게 맞는 걸까? 여자 쪽에서 이러면은 그냥 남자 쪽에서 뭐 다 이런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 우리가. 라는 식으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남자 쪽에서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커플들이 저는 이거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자가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었는데 이런 거 갖다가 맨날 서운해하는 것도 너무 어리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계속 그리지, 일하면서 평소에 미래를 그리는 톡을 한다고요? 나는 내일 점심에 삼겹살 먹을 거야. 아, 스트레스 받아서 주말에 치킨 시켜야겠다. 아, 저런 거를 미래라고 하는 거였어. 굉장히 근시안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일 힘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만큼 티키타카가 안 되고 상대방이 그만큼 좋지는 않은 거임. 상대방이 엄청 좋으면 할 말 없다는 생각도 안 들고 연락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움.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났다. 그게 있지. 인스타가 있잖아요.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크크크크 되는 게 있지. 저 때는 이제 20대 때는 이제 페북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페북 페이지가 그때는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막 신태일 막 이런 사람 나오고 막 그 유머 저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되게 유명한 페북 페이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서로 태그하면서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크크크크 하면서 이제 둘이 그런 걸로 얘기를 나누지. 맞아. 이제 생각난다. 요즘에는 이제 그 인스타 게시물 같은 거 서로 공유하면서 이것 좀 막 크크크 하면서, 그리고 뭐 쇼츠 같은 것도 이제 공유를 하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어나가죠. 이제 생각났네. 연애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 와이프랑 저만 해도 맨날 그 인스타로 서로 이제 재밌는 거 나오면은 서로 이제 보내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둘 다 SNS를 안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잘 안 보면은 솔직히 좀 그렇긴 하겠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서로 유튜브 취향 같은 게 아예 안 맞아서 남자는 뭐 롤 유튜브 보고 여자는 브이로그 같은 거 보고 하면은 그게 안 맞아서 좀 그렇기도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취향은 맞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공감대도 나누고 하려면은. 상대는 엄청 좋아. 주말이나 퇴근하면 엄청 떠드는데 회사 가면 뭐 하는지 다 아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물어본 거.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니 뭐 퇴근하면 엄청 떠드는 거면은 이 사람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냥 제가 예전에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톡을 안 하는 거를 디폴트로 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직장에서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걸로 하고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퇴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하러 나갔는데 괜히 내가 그 상대랑 무슨 대화 주제를 꺼내야 되지라는 뇌 소모를 하는 게 싫어요. 나는 일에만 내 뇌를 소모를 하고 싶은데 뇌 용량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근데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얘랑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면서 괜히 그 뇌를 소모하는 게 싫거든요. 뇌를 소모한다는 표현이 되게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사무실 출퇴근을 안 하는데 과거에 이제 사무실 출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나 그 사무실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난 항상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친구들 그 전에 만날 때도 항상 똑같았었지. 그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거 아닌 이상은 연락 안 될 거라고 어차피. 그러면은 보통 한국 여자들이 그 연락에 막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자들도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그 주입을 시키면은 여자들도 결국에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일을 안 나갔을 때는 또 재밌게 잘 놀아주기는 해야겠죠. 근데 직장에서는 굳이 나는 원래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서로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부 수준의 똑같은 일상 공유라도 연락하길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 연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너랑 상대방이 전부 다 전자이면 합의하에 평일은 퇴근 후에 통화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보든가. 어쨌든 간에 다 비슷비슷한 댓글들이네요. 연애 강의 수강 중인데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잘 살곤 있지만 와이프를 한 번 더 설레이게 해주고 싶어서 스킬 좀 배우려 했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가치관도 배워서 금액이 아깝지가 않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 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선주문 이벤트 기간이라 잠시 동안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